고요한 방, 그날 이후 낯선 병실, 깨어나는 혼란.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카펫 냄새가 섞인. 머리가 무거웠어요. 마치 솜으로 꽁꽁 쌓인 것 같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앉으려 하니 팔에 뭔가 붙어 있더군요. 링거였습니다. 깨셨네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었죠. 친절하면서도 업무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어보니 간호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동부신경정 신병원이에요. 기억이 안 나세요? 신경정 신병원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어머니와 여동생 수진이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장면이었어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요? 3일째입니다. 가족분들이 모시고 오셨어요. 3일이나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보더니 말했어요. 자해 씨도 의심으로 입원하셨네요. 담당의 선생님이 오시면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해 씨도라니.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58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도 학생들에게 늘 삶의 소중함을 강조했죠.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6인실이었어요.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중얼중얼 무언가를 혼잣말하고 계셨죠. 창밖을 보니 3월 초봄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벚나무 가지에 꽃봉오리들이 맺혀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겨울보다 춥고 어두웠죠. 갑자기 머릿속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은아, 그날 사고는 이상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2018년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하지만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아버지는 평소 조심스러운 분이셨는데 30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셨던 분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서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고는 이상했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혼잣말이었어요. 그 환자는 다시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입원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족 동의서에 어머니와 수진이 서명이 있었어요. 캐나다에 있는 누나 명의까지도 팩스로 동의서를 보냈더군요. 모두들 저를 여기 보내는데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단지 아버지 사고가 의심스럽다고 말한 것뿐인데요. 그게 자해 시도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밤이 되자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날 밤을 생각했죠. 어머니와 수진이가 왜 그렇게 다퉜을까? 그리고 왜 저는 기억을 잃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공기가 온몸에 스며들었죠. 아버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침묵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라진 아버지의 사고 보고서. 다음 날 아침 담당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김 선생이라고 하더군요.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김은 씨? 선생님, 저는 왜 여기 있는 건가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 선생은 차트를 보더니 말했어요. 가족분들 말로는 최근에 망상 증세를 보이셨다고 하네요. 특히 돌아가신 아버님 사고에 대해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망상이라고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사고 기록을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김 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며칠 후 김 선생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둡더군요. 김은 씨,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아버님 사고 담당 경찰이 갑자기 해외로 이주했다고 하네요. 호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언제요? 작년 연말이에요.
아버님 사고가 2018년이니까 한참 지난 후죠. 그런데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인계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해외로 이주한 걸까요? 그리고 왜 서류 인계가 제대로 안 됐을까요? 저는 누나 명희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밴쿠버는 한국보다 16시간 늦죠. 저녁 시간에 전화했습니다. 오빠 병원에 있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명희야, 너도 이번 동의서에 서명했다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너무 이상하게 굴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거든요. 내가 뭘 이상하게 했다고. 아버지 사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유리창을 깼다고 하더라고요. 유리창을 깼다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명희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 글쎄요. 하지만 엄마가 그날 이상하게 울긴 했어요. 평소보다 많이 울었어요. 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빠 얘기를 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날 제 얘기를 하며 우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유리창을 깬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병원 기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유란에 자해 시도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아버지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의심 증상 호소. 경찰 조사 요청하며 가족과 갈등 심화. 저는 정말 그랬던 걸까요? 아버지 사고를 의심하고 경찰 조사를 요청했던 걸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올 때 간호사가 말했어요. 아, 그런데 김훈 씨 아버님 사고 당시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가 있었다고 하네요. 누구와요? 여동생분이요. 사고 나기 30분 전에 통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와 통화했다고요. 왜 아버지가 마지막에 수진이와 통화했을까요?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뭐였을까요? 저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답은 찾을 수 없고 의문만 더 커져갔어요. 아버지는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밤이 되자 저는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사고는 이상했어. 옆 침대 환자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자꾸 그러시면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면회 거부, 침묵하는 가족.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가족 중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저는 간호사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가족분들이 언제 오실 예정인가요? 여동생분이 면회를 거부하셨어요. 당분간은 오시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면회를 거부했다고요? 수진이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번도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당에 다니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연락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나요? 평생 모시고 살아왔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대하시는 건가요? 저는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김훈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왜 면회를 안 오세요? 저는 괜찮아요. 김훈아.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는 지금 쉬어야 한다.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우리는 나중에 만나자.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안 돼. 뚜뚜뚜.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걸까요? 병원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훈 씨, 입원 동의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가족 전원이 동의하신 서명이 다 있었어요. 전원이요? 네. 어머님, 여동생분, 그리고 캐나다에 계신 누나분까지 모두 동의하셨어요. 가족 모두가 저를 여기 보내는데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요? 저는 그날 밤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한 행동들을 돌이켜봤죠.
분명히 아버지 사고에 대해 많이 얘기했습니다. 의심스럽다고 했고 경찰에 다시 조사를 요청하자고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잖아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며칠 후 김 선생과 상담을 했습니다. 김훈 씨, 가족분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 사고 이후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혼잣말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가족분들은 김훈 씨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저는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제가 혼자 남았다는 것도, 가족들이 저를 버렸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없는 건 왜 모두가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지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신감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왜요?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날을 기억해요. 김 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치료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고요한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요? 언제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잊혀진 서랍 속 음성 파일. 이번 2주가 지난 어느 날 병원 내 환자 개인 물품 보관실에서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작업 치료의 일환이라고 하더군요. 폐기 예정인 오래된 로커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로커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이전 환자들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 옷까지 개인용품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 로커를 열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거든요. 언제 여기 제 물건을 보관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스마트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쓰던 거였어요.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전원은 켜졌습니다. 파일을 확인해보니 음성 녹음이 하나 있더군요. 날짜를 보니 2018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하루 전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이건 김훈이가 알면 안 된다. 얘는 감당 못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상대방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하실 리가 없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수진이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김훈이는 아직 모르지. 아버지가 마지막에 뭘 하려고 했는지. 음성이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분명히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뭘 제가 감당 못한다는 걸까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뭘 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었습니다. 앞뒤 맥락을 알 수가 없었죠. 김 선생을 찾아가서 음성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제 옛날 휴대폰에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녹음된 거예요. 김 선생은 심각한 표호로 들었습니다. 가족 간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뭘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 그날 밤 저는 계속 그 음성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건 김훈이가 알면 안 된다. 얘는 감당 못해. 도대체 뭘 제가 알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제가 감당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58살 성인입니다. 감당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뭘 하려고 했는지.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게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누나 명희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밤에 캐나다로 국제전화를 걸면 명희를 깨울 테니까요. 대신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며칠 동안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기억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학교 일로 바빠서 자세히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아버지가 평소보다 조용하셨다는 거예요. 말수가 적으셨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셨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드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진이와 자주 통화하셨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요.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간호조무사니까 건강 상담을 받으시는 줄 알았거든요. 음성 파일을 찾은 이후로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행동, 말투, 표정까지도요.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자존심과 의심 사이. 며칠 후 정기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김 선생이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훈 씨, 최근에 어떤 기분이세요?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간병인분들 말로는 밤에 이상한 말을 하신다고 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밤에 무슨 말을 했다는 건가요? 무슨 말을 했다는 거죠? 김 선생이 메모를 보더니 말했어요. 전두환 5월 18일 교황 생일 이런 말들을 하셨다고 해요. 서로 연결되지 않는 단어들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연결점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건 망상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제가 교수 시절에 쓰던 은유적 표현이에요. 학생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가르칠 때 직접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거죠. 김 선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전두환과 5월 18일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가리키는 거고 교황 생일은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의미로 쓴 거예요. 교황의 가르침처럼 진리는 숨겨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신 거죠? 잘 모르겠어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 같아요. 아버지 사건의 진실도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요. 김 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김훈 씨,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맥락을 모르잖아요. 그냥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학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은유적 표현을 쓰는 거였어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겠죠. 사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회에서 발표할 때 너무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2015년쯤이었나요?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발표하면서 제가 너무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일부 교수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평했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온 적 있어요. 제가 발표 내용이 애매모호하다고. 김 선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신문이었나요? 교육 관련 전문지였어요. 제목이 뭐였더라? 한국사 교수의 이해하기 어려운 발표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여전히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병원 측에서 저를 망상 환자로 보고 있나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망상 환자라니. 저는 평생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제 자존심이 상합니다, 선생님. 왜요? 저는 국문학과 교수였어요.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논문도 여러 편 발표했습니다. 그런 제가 망상 환자 취급을 받는다니. 김 선생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훈 씨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치료요. 저는 치료받을 병이 없는데 뭘 치료한다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진리는 숨겨질 수 없다. 교황의 가르침처럼. 옆 침대 환자가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 또 이상한 말 하시네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방식이니까요. 진실의 실마리, 누나의 편지. 입원한 지 3주가 지났을 때 캐나다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누나 명희가 보낸 거였어요. 국제우편으로 온 편지를 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명희의 단정한 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김훈아, 안녕. 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많다.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해. 그런데 한 가지 말해줄 게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하셨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우셨거든. 그때 나는 아버지가 아프신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김훈이가 또 그랬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셨던 거야. 아버지는 조용히 계셨고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 그리고 며칠 전에 수진이한테 전화했는데 너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더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김훈아, 너는 정말 그날 밤에 뭘 했던 거야? 유리창을 깼다는 게 정말이야? 나는 너를 오래 봐왔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편지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얘기를 하면서 우셨다고요. 그리고 김훈이가 또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또 그랬다는 건 뭘까요?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수진이가 제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린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요? 저는 김 선생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누나분이 기억하는 그날 밤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유리창을 깼을까요? 이번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손에 유리 조각 상처가 있었다고 하네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언제 생긴 상처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처가 그때 생긴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김훈 씨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전혀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정말 그날 밤에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건가요? 유리창을 깨고 자해를 시도했던 건가요? 하지만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명희가 마지막에 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나는 너를 오래 봐왔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온순하게 살아왔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친절했고 가족들에게도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뭔가 큰 충격을 받았던 건가요? 아, 그러고 보니 아버지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수진이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오빠 아버지가 사고 나셨어.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워낙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사고야? 교통사고요. 중앙선 침범해서 트럭이랑 부딪혔다고 해요.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가 중앙선을 침범했을까? 평소 습관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버지 생각만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는 몰랐습니다. 혹시 그때부터 제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한 건 아닐까요? 가족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날 밤 유리창을 깬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했던 건가요? 어머니의 고백. 이번 한 달이 지날 무렵 갑자기 가족 간담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의 상담사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라고 하더군요. 간담회 당일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가족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어머니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보이셨어요. 수진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담당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김훈 씨의 치료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가족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김훈이가 좀 나아졌나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많이 안정된 편이에요. 다만 아버님 사고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김훈아. 네, 어머니.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김훈아, 내가 계속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아버지 사고가 이상하다는 거 말이야. 그럼 왜? 그날 밤 아버지는 사실 자살이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살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어.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견디지 못할 거라고.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우리가 거짓말한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마지막에 전화하셨어요. 김훈이는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우리가 잘 돌봐달라고.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살하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 걱정을 하셨다고요? 왜요? 왜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때문이야, 김훈아. 저 때문에요? 아버지가 내 장래를 너무 걱정하셨어. 교수직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것 같다고. 이상해져 간다고요? 저는 이상해지지 않았는데요. 어머니, 저는 정상이에요. 김훈아, 너는 작년부터 혼잣말을 많이 했어.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거실을 돌아다녔어.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오빠, 아버지가 유서에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김훈이를 가족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그날 밤 유리창을 깬 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였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가족들이 왜 저를 피하는지 모든 게 이해됐어요. 어머니가 계속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훈아, 우리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널 지키려고 한 거야. 아버지 유언대로.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방에서 나온 사람. 진실을 안 후 며칠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다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김 선생이 자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김훈 씨, 어떤 기분이세요? 모르겠어요. 뭔가 공허해요. 가족분들을 원망하시나요? 아니요.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만약 제가 가족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아버지 죽음의 진짜 이유를 숨기고 저를 보호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자책하고 계시는군요. 네. 제가 더 잘했다면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김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혼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지셨던 거죠. 며칠 후 저는 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마지막 날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왔어요. 김훈아, 집으로 돌아올 거지? 아직 모르겠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 진작 얘기했어야 했는데.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오빠, 미안해요. 앞으로는 솔직하게 지낼게요.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저는 아직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퇴원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는 조금씩 연락하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더군요. 벚꽃이 만개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중얼거렸던 말들 중에 교황 생일이 있었죠. 3월 13일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저는 작은 소리로 라틴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파터 노스터키 에스 인 첼리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하는 기도였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저 자신을요. 공원에는 평화로운 오후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고요한 방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요. 벤치 옆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무언가를 달라는 듯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빵 조각을 꺼내서 던져줬습니다. 비둘기가 빵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버지의 선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고요한 방에서 나온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셨을까요? 저는 창을 열고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잣말을 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현재를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걱정하셨던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고요한 방에서의 한 달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